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한상수라고 하고요. 응급의학과 교수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겨울철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는 그런 친구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좀 익숙하지는 않으시죠. 제가 이 비욘디 채널에 이제 섭외가 된 다음에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했는데 겨울철에 좀 잘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를 제가 정해봤고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산화탄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일산화탄소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먼저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탄가스라고 하면은 일산화탄소보다는 조금 더 익숙하시겠죠. 하지만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연탄가스를 또 모르실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아무튼 조금 더 친숙하게 제가 연탄가스 중독으로도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연탄가스 중독,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탄가스,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응급의학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문의가 돼서요. 근데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학과라고 하면은 뭐야 그게? 응급의학과가 뭔데? 이렇게 많이 반응들 하시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는 많이들 알려져 가지고 좀 친숙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잘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저희는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커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그냥 단순히 인턴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4년 동안 응급의학과 그런 수련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전문의가 되는 거고요.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의사,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다들 이제 응급실을 많이 이용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응급실로 오시게 되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거예요. 나 응급으로 왔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줘? 빨리 응급이니까 빨리 해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응급 환자와 응급 환자가 아닌 것들을 이제 저희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응급 환자야. 그러면은 좀 더 빨리 처치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천천히 처치를 합니다. 물론 저도 응급실을 가봤었고 굉장히 아파서 가봤는데 환자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다 응급이고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응급실을 오실 정도로 힘드니까 오신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진짜 숨 넘어가시는 그런 사람들 우선으로 저희가 환자를 처치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응급실에 오셔서 기다리신다 하시더라도 좀 더 지금 응급한 사람을 처치를 하고 있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응급의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비욘디 채널을 가끔 봤는데요. 가끔 봤을 때 보니까 질문이 진짜 딱 그 주제에 맞는 것뿐만 아니라 과에 맞는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내과나 외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지를 잘 아시니까 그거에 맞춰서 질문을 하시는데 응급의학과는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응급실로는 많은 환자들이 오시죠. 이게 뭐 배 아픈 사람, 뭐 감기 때문에 오시는 사람도 있고 의식이 처지거나 실신으로 오신다거나 숨차서 오신다거나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들을 대한 1차 진료를 저희가 다 보는 거고요. 뭐 퇴원을 해야 될 사람들은 퇴원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원을 해야 될 사람들은 입원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급하게 뭔가
빨리 처치를 해야 돼서 다른 과를 봐야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다른 과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그런 1차 진료를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특히나 이제 심정지죠. 이게 병원에 오시기 전에 심장이 멈춰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소생,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소생을 시키고, 소생한 이후에 그 특히나 이제 뭐 머리 뇌 기능을 얼마큼 좋아지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고민하는 그런 소생의학을 같이 전문적으로 하는 과가 응급의학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3대 중증 질환 같은 심혈관, 뇌혈관, 중증 외상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저희가 환자를 보고요. 초기에 다 보고, 그리고 또 중독, 오늘 말씀드릴 중독, 그러니까 뭐 오늘 말씀드린 가스 중독의 대표적인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뭐 수면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고 오신 그런 중독 환자분들도 저희가 환자를 다 봅니다. 여기서 중독이라는 거는 조금 뭐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 우리가 흔히 중독이라고 했을 때는 뭐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뭐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뭔가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끊지 못하는 그런 중독이 아니라 저희 과에서 보는 중독은 뭐 원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다던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노출돼서는 안 되는 가스 같은 것들이 노출됐을 때를 저희가 중독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그런 후자의 중독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좋습니다. 네, 질문 내용이 벌써 들어왔네요. 네. 국민학교 때 연탄가스, 체크님, 국민학교 때 연탄가스를 마시고 동치미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이때 일산화탄소로 폐가 망가질 수 있나요? 기관지 확장증의 폐결핵의 비결핵성 항상균의 유유, 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일산화탄소 자체로 사실 뭐 폐가 망가지고 이런 일은 뭐 거의 없습니다. 예, 일산화탄소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대부분 일산화탄소는 허혈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허혈이 아니라 저산소를 운반을 못 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또 생기시면은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천선님 말씀하신 겨울 캠핑 하시는 분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온 것 자체도 요즘에 캠핑족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준비를 해봤고요. 좀 딱딱하죠.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나누는 게 딱딱하긴 한데 최대한 쉽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배경, 역학, 중독의 기전, 그리고 증상 및 치료, 예후 이런 순서대로 할 거고요. 먼저 배경 및 역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뭐 번개탄, 아니면은 뭐 연탄 가스에 의한 자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고로 일어날 수도 있죠. 2018년도 겨울에 굉장히 뭐 문제가 됐었던 내용이죠. 그 강릉 펜션, 이렇게 그냥 보셔도 되겠구나. 예, 강릉 펜션에서 우리 연통이 이렇게 빠지면서 연통에서 가스가 새면서 노출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죠. 그래서 사망도 많이 일어났었고, 그때 당시에 치료로서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고압산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고압산소 치료를 할 기관이 없어가지고 그때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애를 먹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산화탄소 중독은 크게 2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내용처럼 이런 의도적인 노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살인 거고, 두 번째가 비의도적인 사고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자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그 안재한 배우님이 차량 안에서 그 번개탄을 아마 피우고 그때 문제가 되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따라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5년, 6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우리가 뭐 베르테르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뭐 자살이라든가 사고로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치료를 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 치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일산화탄소라는 거는 앞에 썸네일에서도 나왔듯이 침묵의 살인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면 우리 의학 채널인 이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전에 들어보니까 어디서는 뭐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던데 뭐 이렇게 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예, 고혈압 같은 경우도 침묵의 살인자죠. 근데 저희가 중독학적으로 봤을 때는 침묵의 살인자를 일산화탄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은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색깔이 없어. 무색, 무치, 무미.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점막에 가서 막 따끔따끔 하면서 자극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자극조차 없어. 그러니까 아무런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데서 어떤 기원으로 나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네, 번개탄 냄새 심하잖아요. 예. 번개탄 냄새가 심한 거는 그 일산화탄소 때문이 아닐 그 외에 다른 뭐 끓음이라든가 다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디서 일산화탄소가 나오냐 했을 때 탄소가 포함된 연료들에서는 모두 다 나옵니다. 네, 탄소가 포함된 연료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연료를 산화를 시키잖아요. 이제 태우잖아요. 연소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연소를 시키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연소 과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가 있죠. 그래서 완전 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이상적인 겁니다. 이 탄소가 원소기호로 C죠, C. C의 탄소기호, 탄소에 완전히 연소가 되는 이게 O2가 이렇게 딱 붙으면은 CO2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완전 연소라고 보는 거고, 불완전 연소는 산소가 좀 덜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가 절반만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C에다가 O2가 절반이 들어가니까 2니까 하나가 빠지면 CO 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생기는 건데 일반적으로 완전 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불 켜면은 파랗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불이 나타날 경우에 완전 연소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파랗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파란불 가상자리나 이런 데 보시면 빨갛게 나오죠. 빨갛게. 그런 경우가 산소가 조금 부족하면서 끓음이 생기고 이러면서 생기는 게 빨간색. 예. 미나님 주방 가스레인지 불꽃이 빨간 것도 그런가요? 예, 그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스레인지가 이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빨갛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일산화탄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점검을 꼭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것이 일산화탄소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하고 이미지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파란 불인가요? 빨간 불인가요? 네. 대답은 안 하셨지만 모두 다 빨간 불을 떠올리시죠? 예. 그래서 그렇듯이 대부분의 그런 연소 과정이 불완전 연소를 함유하고 있고 많이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히 뭐 연탄가스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내가 고깃집 가서 그냥 고기 구워 먹었다라고 해도 그것에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깃집들은 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산화탄소 중독은 가을철, 겨울철에 잘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겨울철, 가을철에 우리가 전열기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따뜻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연탄불 떼고 이런 것도 겨울, 늦가을에서 겨울철에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잘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일산화탄소 어디에 있느냐? 앞에서 뭐 말씀드렸지만, 흔히 얘기했을 때 담배 연기. 담배를 피시면은 이게 뭐 니코틴, 타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도 나와요. 이거 당연히 불 붙여서 이렇게 태우는 거니까, 연소 과정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난로에서도, 히터에서도 다 나올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타는 데서 다 나오니까 화재 현장에서도 당연히 나옵니다. 이렇게 불완전 연소 빨갛게 나오는 데서 다 나오니까. 그리고 요즘에 캠핑 좋아하시니까 캠핑 하시는 데서도 다 나와요. 캠핑하는 게 밖에서 우리가 뭐 불멍이 좋아서 이렇게 불 때워서 이렇게 밖에 빤히 바라보고 있을 때는 뭐 환기가 잘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또 추운데 캠핑 좋아하시는 분은 겨울에 또 많이 가세요. 겨울에 가셔가지고 텐트 안에다가 또 난로를 피워놓고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좀 머리가 멍하고 좀 두통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건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곳에서 일산화탄소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전자담배도 일산화탄소가 나오나요? 자, 전자담배는 사실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게 뭔가 태우는 게 아니지 않나요? 태우는 게 아니면은 일산화탄소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천선님, 일산화탄소로 일반 뇌사부터 먼저 이루어지나요? 라고 했을 때 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은 양을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는 이제 그런 사망까지 이를 수는 있긴 합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발생률이 어떠냐라고 먼저 발생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발생률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중요할까요? 저는 뭐 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넣었습니다. 네. 왜 넣었냐? 라고 했을 때,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뭐,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신비한 잡기적인 걸 얘기를 많이 듣다가 남들한테 가서 아는 체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발생률 같은 것도 알고 계시면은, 뭐, TV에서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 아니야 하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흔히 뭐, 가오 잡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일단 넣었고요. 미국에서는 연간 5만 건 정도, 5만 명 정도가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양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가스 중독 중에서 사망률과 이런 뭐 합병증 발생하는 그런 비율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스 중독의 사망률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심평원 자료를 봤을 때 보면은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다 4천여 명을 조금 넘는 경우가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은 의도성이 있는 그런 자살과 비의도성인 사고로 이렇게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심평원 자료에는 이 자살을 한 경우는 다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보는 그 다른 그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에 자살 예방 백서, 그러니까 중앙 자살 예방센터에서 이제 자살 환자만을 본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도 굉장히 많죠.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 표를 보시면 이 가스 중독이 두 번째 가스 중독은 거의 다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이니까 여기서 사망자 수만 한 겁니다. 사망자 수. 이거는 자살 시도를 해서 살아난 사람은 빠진 거예요. 이건 사망자 수만 봤을 때 2012년도에 1187명에서 2015년도에는 2200명까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가 그 일산화탄소로 자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수단별로 봐서도 목맴, 추락, 다음으로 가스 중독,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일산화탄소 중독이니까 이걸로 성공을 하신 사례가 이렇게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마우스 포인트를 좀 지워서 마우스 포인터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스 중독이 이렇게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률도 높고 이렇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 시도를 많이 하세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시청자분들은 그러시진 않겠지만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네이버에 자살만 쳐도 자살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당신은 이제 소중한 사람이란 이런 내용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로 따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중독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중독의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 먼저 알기 위해서는 산소 운반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정상적으로 산소 운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숨을 쉬었을 때 산소, 대기 중에 있는 20%, 21% 정도의 산소가 들어와서 폐로 가겠죠. 폐에서 산소가 이제 혈액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이동한 그 혈액 안에 있는 적혈구, 그 적혈구 안쪽에 있는 이 적혈구 안쪽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실제로 산소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이렇게 4개의 유닛으로 되어 있어요. 4개의 유닛으로 되어 있고 이 각각의 햄기가 있어요. 햄기가 있고 햄기에 산소가 달라붙는 겁니다. 산소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햄은 산소 4개를 운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이렇게 운반을 시켜서 뭐 뇌라든가 심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콩팥, 뭐 장, 뭐 그 다양한 우리 장기에 이동을 합니다. 뭐 피부나 이런 데도 다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산소를 쓸 수 있게끔 이제 다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일산화탄소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일산화탄소가 산소보다 헤모글로빈이랑 엄청 더 친합니다. 친화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문헌상으로 보면은 200배에서 250배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헤모글로빈이 열심히 산소를 이동하는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산소 받았으니까 빨리 이동해서 뭐 뇌한테도 산소를 줘야 되고 간한테도 줘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산소를 주는데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은 오랜만에 본 굉장히 친한 친구가 들어온 거죠. 좀 친한 친구가 왔으니까 좀 놀러 다녀야겠다 하면서 일산화탄소랑 이제 같이 손잡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대기 중에서 노는 시간이 보통 한 3-4시간 동안 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운반해서 이동을 시켜서 각 장기에 운반을 시켜줘서 각 장기가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이제 그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에 놀기 바쁜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각 장기에 이런 저산소성 그런 손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저산소 질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난 숨을 쉬고 있지만 숨을 안 쉬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숨을 쉬지만 산소를 이동을 안 시키니까 다른 각 장기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좀 비슷한 게 뭐 코골이, 뭐 수면 내호흡, 수면 무호흡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 뭐 아버지나 이런 분들 보시면은 코를 막 홀다가 한 이렇게 1분 동안 숨을 안 쉬다가 이렇게 숨 쉬시죠? 그럼 1분 동안 이제 실제로 숨을 안 쉬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뇌졸중,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면 무호흡도 빨리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중간중간에 뭐 1분, 길어봤자 1분 이렇게 숨을 안 쉬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 한 번 붙어버리면은 얘가 그냥 일반 그 대기 중에서는 3시간, 4시간 동안 같이 붙어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각 장기들이 못 먹고 사는 거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문제가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숨 쉬는 게 잘 안 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다.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랑 같다. 그래서 증상도 그런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들을 보면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 증상은 당연히 일산화탄소가 얼만큼 많이 고농도인지,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일산화탄소가 노출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일산화탄소랑 놀고 있는 헤모글로빈이 많아질 테니까,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산소를 공급을 못 하겠죠. 그럼으로써 아주 경한 경우, 일산화탄소도 좀 농도가 낮아, 대기 중에. 그리고 오랫동안 노출도 안 됐으면은 그냥 두통이나 피로감, 뭐 불쾌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오심, 구토, 뭐 불안, 이런 게 생기다가, 그리고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식이 더 심해지면 의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머리나 심장 쪽으로는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처럼 아주 심할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 영감에 따르면은 이제 농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정리를 해줬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20ppm 정도까지는 정상이라고 보고 50ppm까지는 허용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50ppm까지. ppm은 첨분율이죠. 첨분율이니까 대기 중에 0.0005% 정도인 거죠. 맞나요? 아니네. 0.005%군요. 그 정도 농도가 있으면은 그것까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200ppm 이상에서는 이제 두세 시간 정도 가벼운 두통, 400ppm 이상에서는 뭐 이렇게 점점 농도가 높을수록 심하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사실 뭐 별 감이 안 오시죠? 네, 감이 안 오실 것 같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우리가 캠핑족들이 많이 늘면서 그 일산화탄소 감지기 이런 것도 팔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집에다가 그런 설치를 자녀분들이 그 효도 목적으로 또 위험하니까 그 집에다가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때 울리느냐 했을 때 이 200과 400 사이, 250 정도에 울립니다. 250 정도에 1차 경보가 울리고요. 400과 800 사이, 550에서 2차 경보가 울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증상이 노출 정도가 길어질수록 증상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앞선 피로감, 두통, 오심, 구토 이런 것들은 뭐야, 그냥 나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증상들 가끔씩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증상들이잖아요. 그냥 감기만 있어도 이런 증상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증상이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으면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잘 몸에서 빠져나가기만 하면, 이 정도일 경우에 그냥 잘 빠져나가기만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죠. 근데 근데 내가 뭐 전날 고기를 구워 먹는데 환기가 안 되는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좀 아프기도 하고 막 이래 라고 했을 때, 병원에 오셔서 머리가 아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머리가 아프다고 하지 말고,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은 의료진들도 혹시 일산화탄소 중독이 아닐까라고 한 번 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손철이님, 가스레인지 엄청 쓰는 주방 직원들 멀쩡하던데요. 네. 가스레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괜찮습니다. 근데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서 일산화탄소가 생기면서 그걸 계속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고, 환기도 잘 되고 이러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모든 중독 치료가 비슷해요. 뭔가 문제가 되는 우리 몸에 많이 들어와 있는 그리고 유해한 그런 물질들을 빨리 배출시켜 주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일산화탄소를 빨리 몸 안에서 배출시켜 줘야 돼요. 배출시켜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랑 붙어서 자기 할 일 안 하고 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노는 게 가만히 냅두면은 우리 방 안에서 그냥 냅둬 그러면은 얘가 오른쪽 이 그래프가 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일산화탄소가 이제 빠져나가는 건데 이거는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의 양을 잰 건데 봤더니 여기 보면은 반감기가 320분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5시간 가까이 되겠죠. 이 시간 동안 같이 그냥 놀다가 계속 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5시간 정도 논 다음에 반 정도만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일해라. 너네 빨리 일해. 라고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산소를 주는 거죠. 야, 니네 산소 공급해야 되잖아. 산소를, 니네 본분을 잃지 마. 산소를 줄 테니까 빨리 각 장기들한테 산소 공급을 해줘. 라고 하면서 산소를, 100% 산소를 계속 막 투여를 해주다 보면은 이제 헤모글로빈 애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죠. 실제로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래. 빨리 산소, 내가 내 일이 산소 공급을 하는 거지. 산소를 운반해 주는 거지. 하면서 이제 일산화탄소랑 그만 놀고 일산화탄소한테 그냥 가라고 합니다. 빨리 가라고 해서 반감기가 74분까지 줄어요. 이 검은색 그래프입니다. 검은색 그래프. 근데 여기에서 압력까지 올려준다. 이제 고압산소 치료인 건데 산소를 주는 거에다가 압력을 우리가 대기압이 1기압인데 이거를 2.5기압 이상 그러니까 2.5배 이상으로 압력을 막 줘서 밀어 넣는 거야. 산소를 밀어 넣는다 보면 이제 압력이 프레셔잖아. 프레셔 압박을 주는 거죠. 압박을 주는 거야. 야 빨리 일해. 산소 이렇게 빨리 많이 주니까 빨리 일해 하면은 애들이 더 빨리 이제 그 일산화탄소 빨리 버리고 산소랑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의 그래프에서는 빨간색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제 반감기가 20분, 20분, 23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빨리 이거를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빨리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일산화탄소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저산소성 손상을 일으킬 뿐더러 일산화탄소 자체도 그 각 장기나 이런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손상을 주면서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혈에 의해서도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후유증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배출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신문 기사에서도 우리 강릉 펜션 사고에서 빠른 치료, 그 고압산소 치료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 고압산소 치료를 하는 그 기관 센터가 굉장히 많지 않아서 굉장히 치료하는 데 애를 먹었었습니다. 예.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 지도에 따른 나오는 이 기관들은 고압산소 챔버가 있는 기관들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병원도 있죠. 여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도 있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디 사시는지 사실 잘 모르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걸 어차피 다 외우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혹시나 의심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오실 것 같다. 당연히 안 생기셔야겠지만 이런 일이 생긴다 하셨을 때는 119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119에 전화를 하시면은 119에서 근처 병원으로 안내를 해주십니다. 이쪽에 이게 있으십니다. 라고 이제 어느 병원에 이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지를 안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들어왔네요. 또 남수년님,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많으면 폐암으로 발병할 수도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일산화탄소 자체의 그 독성 기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산소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산화탄소 자체도 뭔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긴 있어요. 하지만 폐암이 발생한다?
이거에 대한 그런 증거, 그런 연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암이 발병할 수 있는지라고 했을 때 현재까지는 뭐 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추후에 연구가 됐을 때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폐암이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예후를 설명드릴게요. 네.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오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고압산소 치료라든가 그 밖에 다른 그런 치료들을 하고 나서 대부분 그냥 거의 멀쩡한 상태로 퇴원을 하세요. 근데 퇴원을 하셨을 때 그냥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걸로 인한 후유증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유증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까 저 호두과자님께서 60, 70년도에 연탄가스 사고가 많았죠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그 연탄가스를 마시고 난 다음에 뭐 동네에 뭐 바보가 뭐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화면에서 보듯이 강풀의 순정 만화 이거 바보, 이거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웹툰인데요. 여기서 이 주인공도 어릴 적 연탄가스 누출 사고를 당한 이후에 이런 장애를 갖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연탄가스 중독 자체가 사망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후유증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이 이것인데 지연성 신경학적 후유증입니다. 지연성이라는 거 말 자체로 좀 처음에 급성기 이후에 좀 지연성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급성기 치료를 하고 나서 멀쩡하게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고 빠르면 이틀, 뭐 한 이틀에서 40일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거의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후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흔히 얘기해서 그냥 멍 때린다고 하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야. 환자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누가 불러도 가만히 있어. 이러다가 또 그러면 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증상을 시작으로 뭐 인지기능 저하, 그러니까 인지기능이라는 거는 뭐 치매 같은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기억이 좀 떨어진다든가 파킨슨처럼 걸음걸이에 좀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팔다리가 마비되는, 심하면 마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대변 소변을 잘 못 가리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한 달 정도 후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길게는 1년 정도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환자들한테 MRI를 찍어봤더니 이 머리에서 이 겉에가 회색질, 안쪽이 백색질인데 이 하얗게 생긴 게 병변 위치거든요. 이 하얀 백색질에 뭔가 병변이 생겼네 라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이 백색질에는 뭐가 있냐 했을 때 이 뉴런이죠. 이 신경 전달을 하는 위쪽에 이 뉴런을 보시면은 이 회색질에는 이 셀 바디, 이 신경이 세포 핵이 있는 거고, 이 백색질에는 엑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엑손은 이제 실제로 신경 전달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백색질에는 주로 엑손이 있어서 이런 신경 전달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왜 생긴 건지에 대해서는 계속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뭐 염증 때문에 생겼다, 뭐 때문에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급성기 때 아무렇지 않게 치료를 다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집에서 치료를 마치지 않고 치료를 안 하셨어도 좋아지실 수 있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한 달 정도 후에 이러한 치매 증상 비슷한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기는 것들을 환자들 본인 개개인이 아시면 좋겠지만 본인들이 인지를 못할 수가 있어. 이게 심할 경우에 당연히 아실 수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멍 때리고 있고 이러면은 본인이 이게 모르는 걸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일산화탄소 중독이 있었던 환자들한테 이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퇴원하실 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인지를 하셔서 뭐 기억이나 집중이 잘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면은 본인들이 아실 수도 있는 거겠지만, 가족들이 봤을 때 얘가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얘가 좀 말이 평소가 좀 느린 것 같고 자꾸 멍 때리고 있고 행동도 느리고 잘 보고 좀 못 걷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가족들이 잘 관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병원에 꼭 오셔야 돼요. 일산화탄소 중독 급성기에 안 오셨다 하더라도 이후에라도 오셔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어떨 때 일어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증상이 애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의료진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후유증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치료 없죠 지금. 이게 오류가 아닙니다. 예. 치료가 밝혀진 게 없어요. 밝혀진 게. 네. 치료가 밝혀진 게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현재 지금 연구에 따르면 각종 이제 연구들이 나오고 증례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지연성 신경학적 후유증에 대한 치료는 앞서 급성기 치료 때처럼 고압산소 치료를 했더니 좋아졌더라, 그리고 뭐 스테로이드를 썼더니 좋아졌더라, 이런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치료를 했더니 좋아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이런 신경학적 후유증이 온 환자들한테 고압산소 치료를 하고요, 스테로이드도 쓰고 고용량 비타민 C도 쓰고 굉장히 지금까지 효과가 있다는, 그런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치료들은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처음에 걷지도 못하는 환자들이 실제로 걸으면서 나가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은 꼭 병원에 연락을 하시고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119, 아까 말씀드렸죠. 119를 전화하셔가지고 어디에 고압산소 그 챔버가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병원에 연락을 하셔서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바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일산화탄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신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뭐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좀 도움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정리를 해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모든 그런 화재, 그리고 뭔가 태우는 그런 과정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다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일산화탄소 중독의 증상은 굉장히 모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뭐 두통이 있다, 내가 뭘 피우고 잤는데 다음날 두통이 있다 하면 일산화탄소 중독을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치료는 빨리 일산화탄소를 빼주는 게 치료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소를 투여를 해줘야 되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고압으로 압력을 높여서 치료하는 고압산소 치료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 그에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거고, 한 달 후에 가장 잘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후유증은 치매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에 대한 치료도 고압산소 치료일 수가 있다 라는 게 오늘 제가 했던 내용의 정리고요. 호두과자님 마지막 질문, 캠핑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점점 늘고 있나요? 예, 실제로 캠핑을 하시면서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머리 아프다, 사실 또 캠핑하면서 술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나서 또 의식이 좀 많이 졸리고 나서 주무시고 나서 뭐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나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이 또 들어와서, 예, 요정님, 네, 일산화탄소 중독이 일어나는 장소 중 조심해야 할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모든 불 피우는 곳은 다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집에서 뭐 가스라든가 그런 연료를 이용한 그런 난방기구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꼭 환기를 잘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캠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봤었던 환자들 중에서는 그냥 고깃집입니다. 실제로 고깃집인데 환기가 잘 안 되는 고깃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분들이 한 대여섯 명이 다 머리 아프다고 오셔가지고 실제로 검사를 해봤더니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이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드셔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고깃집 사장님이 잘 해주셔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모든 불을 피우는 장소는 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재가 일어나는 그런 공간도 당연히 위험한 공간이겠죠. 그래서 빨리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동원장치님, 일산화탄소 중독됐을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산화탄소 응급조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산소 투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집에 산소가 대부분 없으시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곳과 일단 멀어져야 됩니다. 계속 거기에서 노출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멀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를 빨리 공급시켜줘서 이걸 체외로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빨리 119를 부르시면 됩니다. 그럼 119에서 오셔서 산소를 드릴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산소를 이렇게 맡으시면서 이제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병원에서는 우리 고압산소 치료를 하실 수가 있으시면, 필요하면은 고압산소 치료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네, 열정페이지님, 김미경님, 유룡님, 유정님, 추러스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할 맛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은 다 여기까지일까요? 네. 혹시나 뭐 나중에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가능한 거는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